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으니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내수 경기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또 이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제안하면서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 개인의 현금을 주는 건 경계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일단 질문을 이게 포퓰리즘인가 아닌가 좀 개념적인 차원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총선 민심은 정부 여당에게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야당과의 협치, 정책적 협력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마 풀 용어인데 이게 제대로 된 용어인데 이 용어 자체에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민생지원금, 현금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돈, 채무, 빚이라는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면 현금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이 포퓰리즘인가라는 반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문을 주셨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생지원금 문제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 관점에서 정부 여당과 그 민주당이 이제 조금 달리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기 침체할 때 추경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재정들은 약자들한테 특정해가지고 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경제에서 그 경제부총리가 지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더 잘못됐다. 지금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나라 경기 침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금통위에서인가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하면은 장기적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조금 고민 중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국민 살림살이를 조금 나아지게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민생지원금을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포퓰리즘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저는 포퓰리즘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정치인들한테만 도움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정부가 그 김포 서울시 편입 이런 메가시티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자금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나라살림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특정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기, 내용,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총선 전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민생 토론을 많이 다니면서 제안했던, 제기했던 이런 사업들도 국무총리는 이것도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지금 민생지원금이 정책의 1순위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당장 만기가 좀 유예되고 있는 이런 돈들이 100조 정도 됩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만 지켰어도 사실 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재정이 아니고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부채 상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 경기의 부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25만 원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3조 원, 13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3조 원을 풀었을 때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조금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가 인상 요인이 예를 들면은 이거 지원금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인상이 됐는데 이것 때문이었냐? 예를 들면 외부적 요인들 있잖아요. 고유가,
지금 고환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물가 인상을 자극하는 수요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정부가 이제 전기요금, 뭐 공공요금 많이 올렸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22년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 정도 올렸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물가를 자극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민생지원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로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완전히 또 현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생지원금 가지고 물가가 올랐는지 많은지 따지는 거는 굉장히 사후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가 인상을 자극한다고 해가지고 이 정책을 지금 아예 그냥 그 논의도 안 돼야 되냐, 검토도 못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한다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44조 풀고 올해도 수십조 원을 푸는데 네. 이 부동산 가격을 더 오히려 올라가게 하고 여기에서 자극시키는 게 더 물가를 못 잡는 물가를 못 잡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원하냐? 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떤 현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대책을 준다는 거는 이건 당장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나 국민 혈세로,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갚아야 될 채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그럼 우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고 일어나면 김 가격이 올랐다, 과자 가격이 올랐다, 외식업계 가격이 올랐다, 이 뉴스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13조 원의 재원의 규모가 들어가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더더욱이나 올해 민주당이 물가 관리를 해라,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를 하라고 브리핑을 낸 게 13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야당 역시도 물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말씀은 정책적으로 메시지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1년 넘게 계속 이 고물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 왜 방치시키고 있는 건지, 특단의 대책이 이것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간다? 저는 물론 이게 1순위냐에 대한 문제들은 차치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지역 화폐로 지급될 때까지는 일정한 뭐 소비 촉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긍정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쓸 돈을 못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지역 화폐지만 일정하게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되는데, 저는 다른 한 부분이 또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정부가 얘기를 해요. 13조. 그런데 이게 지자체 부담을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작년 올해 대단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좀 민주당에서 좀 더 얘기했다면 이거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 뭐냐면 10%만 가도 1.3조거든요, 지자체가. 네. 그럼 지자체들은 지금 가뜩이나 작년에 국세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세가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교부금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교부세가 작년에 줄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예산이 확 줄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담들을 또 지자체한테 전가시킨다? 이런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뭐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추경 편성도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었단 말이죠.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과연 득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 크겠냐, 실이 크겠냐. 이것도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정부의 예산, 만약에 정부가 부자고 국민들이 지금 좀 살기 좀 팍팍해요. 국민들의 지갑은 되게 얇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지갑을 일단 늘리고, 국민들의 지갑을 늘려서 세금을 많이 내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정부도 다시 건전재정으로 가고 튼튼해진다. 약간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건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비 진작,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기에는 지금 민간에서는 지금 뭐 힘에 부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건전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총선 바라보고,
아니면은 뭐 정치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야 뭐 정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할 일을 잘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건전재정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대 뭐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말씀하시는 예, 세수 건가요? 결손도 있고 네. 지금 국가 채무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결국 나라 살림도 잘 못 챙겼다 이 얘기 그런 아니에요? 거죠. 건전재정도 결국 못 챙겼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런 비판이 일견 타당하지만 우리 지금 이 대내적인 경제 상황을 지켜보자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채무가 GDP 50%를 넘어서고 있고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분기에만 33조 원의 돈을 빌려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요.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동발 사태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국가 재정을 13조 원에 더 들여서 우리가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지원 대책을 하자는 것은 이건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부는 격이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건요.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정부가 집행하는, 정부가 편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돈이 부족할까를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돈이 부족할까요? 각종 감대 정책이 있고 지금 2024년도 국세 감면율이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예요. 16.4% 정도 되거든요. 감면에 그러니까 국세를 그렇게 많이 감면해주면서 한편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GDP 50%를 넘기면 위험한 건가? 더 내면 안 되는 건가? 이제 2022년도 12월 코로나 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를 가장 적게 증가시켰어요.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줬거든요. 그 대신 국가 부채 채무는 무지하게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였잖아요. 민간 쪽에 특히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제일 높았어요. OECD 평균보다도.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국가 채무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반대였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냐, 뭐 문재인 정부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건전 담론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국가가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해야 되느냐. 뭐 그냥 그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국가 채무가 너무 높으면은 뭐 대신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다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국민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제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인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특히나 이야기한 것은 이게 약간 그 본말이 약간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건전하게 관리하는 게 모든 뭐 경제 관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뭐 상황을 잘못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최상무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그 인식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되게 어려워서 그게 결국에는 국가 뭐 그 건전성, 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요인인데 이거를 약간 잘못 판단하고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한편에 기획재정부가 했었던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했었는데 2022년도 대선 끝나고 갑자기 없었던 국세가 53조가 확 생겨요. 세수 추계를 이제 과소 추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작년에는 56조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죠. 정부의 아니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기재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 이런 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제 기재부가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변경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추경 편성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일단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안을 이제 추경안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인 거고 네. 과연 그럼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민생, 물가 관리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추경을 통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여당이 야당에게 그리고 정부가 야당에 등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는 그 책임의식만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민심은 명확합니다.
정책적 협력을 해라, 협치를 해라. 그리고 건강한 정치, 건강한 정책 해라. 이게 준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성으로 총선 이후 일성으로 추경하자, 민생지원금 하자. 이것은 언발 오줌누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민생 물가를 다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약별로 옥석을 다뤄야 된다. 옥석을 가리고 우선순위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치 측면.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저는 협치를 얘기하는데 협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서로가 같이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A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B를 얘기하면서 협치를 주장하면 이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물가 시기에 어떻게 국민들의 경제, 민생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지고 협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하지만 협치는 해야 돼. 이거는 또 강자의 논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린 다 지금 협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자면 협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말을 했던 공통분모가 되는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먼저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화를 시작해야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가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협치가 가능한 것인가? 이게 총선 민심을 받드는 것인가? 국민들의 이 열망을 받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저야말로 민주당에게 가지고 있는 의문인 거죠. 약간 총선 민심에 대한 해석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여야 다른 주장들이 있죠. 근데 그 주장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잘 해결이 안 됐어요. 협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극한의 극대치 상황까지 갔고 그래서 그 민심을 지금 올해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지금 둘 다 강하게 세게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국민 여러분께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집권 여당한테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대패를 남겼어요. 그럼 결국에 이 총선 민심이 뭐냐? 협치가 아니라 그 협치 중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뭐 경제 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좀 잘못됐다. 그거를 국민들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고 민주당은 당연히 그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이제는 조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지원금 이야기도 22대 국회 뭐 넘어갈 때까지 개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협치를 이야기하고 이제 뭐 우선순위 공통분모부터 찾자 하면은 다시 또 늪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협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권이 지금 190석 넘게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협치를 하려면 뭔가 협조를 구하려면 뭔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럼 이제 추경이 이게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추경보다도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공약들을 먼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 공약들을 법안화시키는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추경 역시도 아마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네. 그것보다도 여야 정치권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공통 공약을 어떻게 입법 과정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뭐 실천이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총선 민심 말씀하셨지만 총선 민심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당 마음대로 해라. 총선 빚내서 현금 지원해라는 건 분명히 총선 민심이 아닐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공통 공약을 찾기가 힘들 텐데요. 공통 공약을 일단 네. 찾아야겠군요. TF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러게요. 공통 공약 찾기 TF 하나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제 야당에서 제안한 여러 그 법안도 있습니다. 일단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이유로 농산물값 차액 보전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양곡관리법도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데 지금 재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21대 국회에서 뭐 22대 국회 개헌할 때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거거든요. 제가 어제 민주당의 한 의원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 의원님이 약간 좀 늦게 오셨어요. 네. 이야기 들었더니 사실은 지금 마지막 국회 뭐 회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실제 뭐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도 등록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국회가 일하려고 막 상임위 소집하고 감사 소집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그러면서 이제 양곡관리법 상임위에서 이제 뭐 직회부 통과가 된 건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내세웠던 법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뭐 대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채소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은 이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러면 그 뭐 재배를 포기하고 거기서 계속 또 악순환이 터져가지고 뭐 하나 외부에서 무슨 하나 뭐 하나가 이슈가 터지면은 바로 그냥 뭐 유통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물가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빠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농수산물 뭐 농산물 산업을 지키자는 약간 뭐 취지에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뭐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추진됐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가격과 수요를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두 가지의 이제 정책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소득 보전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그래서 왜 그러냐면 농민들 같은 경우 특정 작물이 그해 연도에 가격이 이제 폭락하면 다음 연도에는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피하는 대신 회피하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가격이 또 폭등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일정하게 가격을 이제 보장해 주면은 그러한 흔들림들이 그러한 출렁임들이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이러한 이 법안에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떨까요? 이게 뭐 어쨌든 양국관리법도 상당히 상징적인 법이 돼 나서요. 양곡관리법은 사실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고 네. 우리 정치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 대결 정치가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결 정치가 계속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한번 거부했던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여당 어떻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결 정치가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요건 이제 가격 보장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몰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 품목 같은 경우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또 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 재정도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재정 예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정이 세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지금 이제 사회책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정이라는 것들이 재정은 없으면 재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증대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다 정책이고 공약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것들은 왜 하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거 농민들도 국민이거든요.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그렇게 아까우면은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정책들을. 이제 다른 식의 지원 방법도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가격과 수요에 대한 통제 부분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수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를 한다면은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부족할 때는 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일정하게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봅니다. 더더욱이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네. 농업인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 농업이라는 1차 산업에 대해서 혁신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농업이 좀 더 첨단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보전을 해준다. 가격이 떨어져도 보전해준다. 그러면은 쌀을 예로 들게. 쌀을 무조건 지을 거라는 거죠. 정부가 보전해준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불필요한 과잉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가격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보장률이 높은 대로 쏠림 현상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 적절하게 좀 제어를 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량 작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농민들은 사실 이제 식량 작업률 법제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법률로서 얼마까지는 정부가 식량 작업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 시장에 농산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들은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한 건데요. 저도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시장 뭐 민주당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특정 품목,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 가스, 뭐 수도요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아예 가격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재정을 엄청나게 그 투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정부가 또 관리해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약간 식량 주권과 관련된 품목들이에요. 이걸 단순히 이제 뭐 농산물 시장 뭐 그 농업인들 소득 보전도 있지만 이 가격이 오르면 국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타격받고 국민이 타격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대쪽 입장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표를 얻기 위한 소위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소위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뭐 과한 어떤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역시도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산업과의 공정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식량 안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의 안보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이 법안의 문제, 이 정책의 문제를 다른 산업에 적용했을 때 그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아주 큰 대기업 안보 문제, 예를 들면 반도체 안보라고 얘기를 해보죠. 반도체가 남는데 국가에 사줄 것이냐.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에 비로소 적용을 했을 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뭐냐면 다른 산업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가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투자세액의 25%를 세액 공제를 해주죠. 세액 공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마치 농민들만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호도하는 거죠, 현상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민생지원금도 그렇고요. 정부가 이제 기본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처분적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개념들. 처분적 법률. 예, 처분적 법률이라고. 개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정부가 모든 법안을 뭐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정부가 그 법에 이제 근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입법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하고 정부가 이제 실행하고 집행하는 거였거든요. 행정이니까요. 네, 행정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특정한 법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로 입법화되면서 바로 그냥 처분되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전두환 그 은닉재산 추징금 그리고 특검법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과 동시에 바로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재정 부분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적 법률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약간 위법적 편법적으로 뭐 시행령 정치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21대 국회가 공전되고 그동안 이제 국가 뭐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좀 대응하자. 어떻게 보면은 뭐 궁여지책으로 처분적 법률 뭐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법을 내고 계속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약간 그 말씀을 하셨다. 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왔을 거고 그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처분적 법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건 따져볼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사실 뭐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헌법적 권한이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입법적으로 이거를 넘어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두 양
상권 분립의 주체가 다투겠다는 거예요. 대결로 다시 이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치가 대결 정치를 다시 재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서로가 협치의 발걸음을 같이 상생의 발걸음을 같이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이 이제 일반 행정 절차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다른 문제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과연 이제 예산 편성권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을 최종 의결 결정하는 것들은 이제 국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에서는 예산 증액도 못하게 하고 있는 되게 엄격한 나라에서 과연 그러한 이 처분적 법률이 예산 문제나 이런 걸 관련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부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혹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 추진들 중에서 제동이 걸릴 만한 것들을 지금 짚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투세라고 하죠. 그 금투세가 온라인 청원에서 결국 이제 5만 명 넘었어요. 5만 명 넘으면 해당 그 소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폐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먼저 질문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어쨌든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들을 하자 이렇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폐지, 금투세가 꼭 해야 되냐 그리고 금투세를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약간은 뭐 하더라도 뭐 분리 가세를 한다든지 이런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뭐 이게 이제 뭐 예전에 2020년도에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여야 합의로 뭐 통과됐기 때문에 이 유예를 언제까지 봐줄 수 있냐 네. 뭐 이런 문제고 뭐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조세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자 약간 이런 개념인데요. 뭐 그 반대대로 측면에서 결국에는 금투세가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저는 뭐 사실은 그런 주장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합의가 됐던 거를 이제 깬 거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부터 이제 사실은 상해가 완화를 시키면서 합의를 이제 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꺼림칙한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를 넘어 삼중과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 상속세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양도세 격인 이제 금투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뭐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이 부정적인 영향은 자명합니다. 외국인들이나 큰 손들이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잃게 되고 그럼 여기 금투세 대상이 아닌 일반 개미 투자자들, 일반 소액주주들 역시도 국내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소액주주, 개미 투자자 증세안이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위원님? 예,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금융투자세가 법이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고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적용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예된 거였고 이제 적용을 좀 하자라는 건데 폐지된 건 아닙니다. 예. 네, 유예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도가 금융투자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우리나라만 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나가겠죠. 해외로 이제 자본들 유출이 생길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세 폐지할 수 있다고 봐요. 거래세 중에서 거래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그 부분 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 그것 때문에 농투개개가 많이 이제 커지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거래세를 폐지한 대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금융투자세가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 물론 직접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생기는 사람이 실제 몇 명이냐 그러면 전체 투자자의 1%예요. 1%가 안 돼 0.9% 정도 돼요. 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으려면 우리가 수익률을 10%로 계산하면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5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개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금투선을 측면에서 폐지하면 부자 감세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싶은 거 아니에요? 상장 주식에 한해서 이제 갈 경우 5천만 이상인데 과연 이게 그러면 부자들에 대한 감세인 거지. 물론 서민들도 그러니까 서민들도 감세가 되겠지만 간혹 대박을 치신 분들이 네. 5천만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이제 혜택을 보겠지만 실제로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자 감세인데 마치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다른 나라도 이 제도가 없으면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게 투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자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래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도 저는 넣자는 그래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거래세는 저는 폐지할 수 있다고 둘 중에 보는 하나는 거예요.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저 명확 팩트만 짚으면 미국 같은 경우 거래세는 굉장히 낮아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이제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중과세, 삼중과세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거에 근거해서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얘기를 거래세 하시는 것 폐지할 수 같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폐지하고 이걸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설계하는 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 20에서 25%를 과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소액들. 그런데 이 투자를 하시는 큰 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고 다른 시장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주식 시장에 갖는 그 다운, 그러니까 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침체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바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외국에는 세금이 없나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다른 미국이나 일본도 똑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유지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가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긴다는 거는 국부에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약간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이 똑같이 있어도 국장보다 미국장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를 들면은 국내 금융시장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부자 감세 막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걸 또 반대해요. 이게 어떻게 부자 감세예요? 고소득 산업인 거예요. 이 투자 금융 투자 해가지고 하는 게. 고소득 산업인데 이들을 그냥 부자라고 묶어가지고 이거는 부자 감세고 부자들한테 세금 물리는 거는 당연하고 부자들은 돈 당연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동의하시죠? 그건 동의하는데 동의하니까 부자 감세 프레임하는 건 안 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 기본 원칙인데 예, 그게 근데 소득 있는 곳에 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그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지금 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까지 다 매기자는 얘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삼중과세 체계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과세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 조건으로 거래세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다 얘기했던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뭐 정책들 상당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소야대 국민의 22대 국회 때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뭐 감세 정책까지 다 포함해서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동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대로 국정 기조를 이어가면 안 되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57자 입장문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민주당이 어쨌든 야당이긴 하지만 국회에 또 그 전체 야권으로 볼 때 192석을 차지한 야권의 이제 맏형이기 때문에 국민 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는 대통령이 뭐 지금 뭐 국무총리 인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야당과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에 올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아니면 야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꾸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뭐 계속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 뭐 이른바 이제 대통령과 여당과 소통만 잘 되는, 그리고 야당을 굉장히 공격했던 분들을 뭐 비서실장에 인선하거나 이러면은 또 국정 운영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협치,
야당과 협치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현장을 가겠다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선 민심 잘 받들겠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뭐 인선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시고 비서실장까지 다 포함해서요. 인적 쇄신이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딱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국정 방역, 국정 쇄신의 어떤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정 쇄신의 지금 첫 단추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어떤 인선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네. 아주 뭐 많은 고민하고 분들이 계신 걸로. 하마평에 네. 올라서요. 그 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대다수가 지금 야당과 대화가 조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대결 정치를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마평에 오르시는 것만 봐도 좀 협치 의지가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22대 국회를 조금 그 정부 여당이 그리고 당정이 여당과 야당이 좀 같이 상생의 발걸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치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좀 혁신적인 인물이 중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임명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네.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가야 뭐 대통령실의 혼선, 메시지 혼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데 다만 뭐 장제원 비서실장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공격적인 인물이어서 네. 뭐 만약 100번은 양보해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정무수석이나 뭐 정무특임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박영선 장관도 지금 흘러나오는 루트를 보면은 약간 일방적이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페이스북에 이제 개인 메시지로 뭐 이건 협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인물을 추천하고 이런 소통 과정이 그게 꼭 국민들한테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 물밑에서 이루어도 상관없으니까 꼭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당선인들에게 골프 금지, 또 국내 비즈니스석 금지 이런 것들을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주문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요. 이른바 금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배지를 달게 되면 보좌진 9명의 세비 1억 6천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저희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예. 네. 저는 무노동 무임금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상당 1억 6천 정도 되고 있는 세비들을 대폭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국회의원 1년에 이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의원실 유지하는데 운영하는 데만 9,700만 원 최소. 그다음에 보좌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들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한 의원당 한 8억 1,400만 원 정도가 좀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4년 동안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봤더만 1조 원 가까운 9,8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이거는 이제 의원실만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국회 사무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는 상태인 건데요. 근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혹자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그 전형적인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권한의 숫자가 줄어들면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의 세비 자체를 좀 뭐 최저임금의 2배든 뭐 3배든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최저임금이 좋든 아니면 생활임금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에 좀 준해서 상승될 수 있는, 인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협치는 대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협치의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손은 한쪽이 내밀면 맞잡지 못합니다. 양쪽이 내밀어야 맞잡게 되죠. 국민은 정치권의 구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